존니의 투자 원리. 주식을 사는 것은 미래를 사는 것이다. 네, 오늘은요, 우리 존니 선생님의 투자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메리츠 자산 운영의 대표시고요. 이 주식 투자의 정말 대부십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정말 주식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면 앞으로 부자 되기 어렵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 즉 금융 문맹만, 이 금융에 대한 이 문맹을 타파를 하면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네, 존리 선생님의 투자 원리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식을 사는 것은 미래를 사는 것이다. 저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현실이 슬펐고, 돈과 자본주의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갇혀 부자가 되는 길과는 점점 더 멀어져가는 모습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올바른 투자 철학을 가지고 현명한 투자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었죠.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고질적인 전염병인 금융 문맹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삶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현명한 투자가일까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경험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 기업을 정말로 이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투자에서 승자가 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승자의 길로 이끄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최근 아래와 같이 경제 독립운동 선언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경제 독립운동 선언문 하나, 선한 부자가 되기 위해 온 가족이 같이 한다. 둘,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다. 셋, 자녀들을 시험으로부터 해방시켜라. 넷, 노동자로만 머물지 말고 자본가가 되라. 다섯,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라. 여섯,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을 깨닫고 주식 투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라. 일곱, 주식이나 펀드는 모으려고 하는 것이지 단기 수익률에 집착해서 자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여덟,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소비 대신 투자를 통해 행복을 찾아라. 아홉,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유지하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멀리해라. 열,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밝다는 것을 널리 알려라. 네, 경제독립선언문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와 함께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미래를 사러 가봅시다. 네. 지금부터 우리 존니 선생님의 투자의 원리 8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본가의 사고를 하라. 돈을 위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우연한 기회를 통해 펀드 매니저라는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나고 생각해보니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죠. 저는 펀드 매니저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을 뜨게 됐습니다. 노동만이 아니라 자본을 통해서도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는 것.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가는 결국 자본주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자, 다른 하나는 자본가입니다. 노동자와 자본가는 돈을 버는 방식이 다릅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 시간과 기술 등을 자본가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습니다. 자본가는 자본으로 노동력을 구매해서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돈을 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번다 할 때 노동을 해서 대가를 받는 방법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자본을 통한 부의 축적이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보다 훨씬 빠릅니다. 네, 이거 이제 중요한 거죠. 예,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자본을 통한 부의 축적이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보다 훨씬 빠르다. 월급이 수입의 전부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부를 쌓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나갈 곳은 늘어나는데 월급이 오르는 속도가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열심히 노동만 해서는 부자가 되기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본이 자본을 부르는, 돈이 돈을 버는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노동하는 시간에 내가 가진 자본에게도 일을 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즉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투자라는 게 이거입니다. 예, 내 돈이 노동을 하는, 내 돈이 일을 해서 또 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기업에 투자를 하면 그 기업은 내가 버는 것보다 돈을 훨씬 빠른 속도로 부를 창조합니다. 회사에 취직하고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은 노동자이고 회사를 소유한 사장은 자본가입니다. 모두가 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이면서도 자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주식입니다. 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회사의 직원이라면 나는 내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이지만 반대로 주식을 소유할 때는 자본가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두 개의 모자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노동자의 모자를 쓰는 것이고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짐으로써 자본가의 모자도 쓰는 것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면 내가 가진 지분만큼 해당 기업주와 동업자 입장에 서게 됩니다. 내가 삼성이나 애플의 주식을 샀다면 그 기업 임원들이 나를 위해서도 일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내가 실제로 그 기업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거두는 성과를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가지 모자만 쓰는 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노동자로만 머물지 말고 자본가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위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합니다. 나보다 내 돈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참 하는 말이죠. 네. 돈이 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것이 주식 투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벼락거지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월급만 모으고 투자를 하지 않아서 하루아침에 거지로 전락했고 결국 자신만 뒤처졌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식을 모르고 투자를 모른 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문제지만 은퇴와 노후를 생각하면 더더욱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예금은 안전자산이고 주식은 위험자산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은행에 있는 돈이 가장 위험하고 주식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금리 시대잖아요. 물가 상승률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내 돈이 은행에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2020년은 의미가 깊은 해였습니다. 내가 가진 노동력만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절감하고 주식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의 원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아시죠? 예, 코로나의 팬데믹 이후에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예, 그 이후에 엄청난 그 주식 투자 동학개미들이 예, 주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적당히 일해서는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그동안 너무 투자에 대해 모르고 살았구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각한 한 해였고, 우리가 모두가 중요한 레슨을 받은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원리와 자본의 힘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바로 주식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만나서 주식과 투자에 대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 어렸을 때부터 좋은 투자 철학을 갖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이야기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라는 말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돈이 없는 삶을 원하지 않으면서 돈 이야기는 꺼리는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선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노후에는 더 절실하게 필요하죠. 하지만 돈에 대해 잘 모른다면 우리는 평생 돈에 끌려다녀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은퇴하고 쉬어야 할 시점에도 돈을 벌기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는 돈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하는 것처럼 돈을 좋아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 절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라. 절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라. 절대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 시가총액이 중요하다. 네,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시가총액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LG생활건강은 주당 170만 원인데 너무 비싸지 않나요? 삼성전자는 지금 사도 되는 가격인가요? 사면 돼요? 안 돼요? 이때마다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저는 LG생활건강이든 삼성전자든 현대자동차든 네이버 주식을 사는 기준은 주식의 절대 가격이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회사의 가치, 즉 fundamental valuation 이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이때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회사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 원칙입니다. 네, 가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네, 그냥 주가가 아니고요. 예. 워렌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니엄은 저서 현명한 투자자를 통해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기업의 가치와 주식의 가격을 구분해서 가치보다 가격이 낮은 것을 사면 투자이고, 둘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가격만 보고 사면 투기라고 한 것입니다.
주식의 가격은 매일 시장에서 형성되고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니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가치를 찾는 일에 몰두합니다. 미국의 주식 투자 역사도 그 가치를 어떻게 찾아낸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함께 해왔습니다. 주가는 투자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주식을 사느냐 팔아야 하느냐의 기준은 단 하나, 기업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시가총액, 영업보고서, CEO의 경영방식 등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로 가치 투자입니다. 네, 가치 투자가 이런 말입니다. 네. 단기 수익률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기업이 성장할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단기간에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사실 알 수도 없습니다. 자꾸 가격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투자의 목적을 흐리게 만듭니다. 아직도 가격을 맞추는 것이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인베스터, 투자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페큘레이터, 투기꾼이 되는 것이고 포춘 텔러, 점쟁이가 되는 길입니다. 네, 지금 인베스터가 되라, 스페큘레이터나 이 포춘 텔러가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예, 인베스터가 되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도 주식시장은 폭락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위기는 얼마든지 또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한 주식시장은 반드시 존재할 것이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거시적으로 봤을 땐 일시적으로 이런 폭락 사태가 올 수는 있지만 거시적으로는 반드시 성장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종이가 아닌 회사를 삽니다. 네, 영어로 We buy company, not paper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페이퍼가 아니라 컴퍼니를 산다.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회사의 일부를 취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투자한 회사의 일정 지분을 갖는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식을 영어로 equity라고 합니다. equity, 즉 지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은 그 회사의 지분을 획득하는 것이고 이는 그 회사와 동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주식은 단순히 페이퍼를 사는 게 아닙니다. 증권을 사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동업을 한다. 내가 주인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가 수익률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의 목적은 10%나 20% 같은 단기적인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10배, 20배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혼란이 옵니다. 주식을 단순히 사고 파는 걸로 생각하고 제로섬 게임이자 두뇌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의 경영진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것, 그것이 주식 투자의 본질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아서 얻는 차익을 생각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본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매매가 아니다. 주식 투자의 본질은 좋은 기업에 오랫동안 투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익률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면 실패할 확률이 커집니다. 네, 오래 투자하는 것이다.
팔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의 기준은 기업의 펀더멘탈이 여전히 좋은가에 있다는 것. 불안할 때는 기업의 펀더멘탈을 조사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을 보지 말고 기업을 봐야 합니다.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다면 주가가 떨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시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만 보면 된다. 여전히 그 기업이 잘하고 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투자는 시간과 확신의 문제다. 투자는 시간과 확신의 문제다. 네. 잊어버리는 것도 나름 효과적인 투자법이다. 네, 잊어버린다. 네, 주식 투자를 해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나름대로 효과적인 투자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중류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투자한 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있다가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알게 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오랜 시간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갔다가 돌아온 경우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말이 시사하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바로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주식을 사서 오래 갖고 있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네, 오래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뜻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탈라니, 앙드레 코스탈라니 이거 유명하신 분입니다. 앙드레 코스탈라니 프랑스 사람이고요. 남긴 말입니다. 나는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를 본 적이 없다. 나는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를 본 적이 없다. 네. 워렌 버핏도 주주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워렌 버핏 아시죠? 만일 어떤 주식을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을 거라면 단 10분도 그것을 가질 생각을 하지 마라. 어떤 주식을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을 거라면 단 10분도 그것을 가질 생각을 하지 마라. 네. 기본적으로 주식을 갖는 한 10년 동안은 보유할 거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 모두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설립된 최초의 주식 회사는 1602년 설립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주식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 주식회사 1호는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는 원래 영국이었는데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1602년에 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항로를 통한 대규모 무역의 시대, 그때는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하죠. 대항해 시대. 그때 한 번의 무역으로 엄청난 수익이 창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투자금을 모아 배를 띄우고 주 배가 돌아왔을 때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금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주식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재밌죠? 하지만 항로가 험난해서 배 10척을 보내면 한 척만 돌아오기도 하고, 그 한 척이 돌아오기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척이 돌아왔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었죠. 사람들은 한 척이라도 돌아오길 바라는 강한 믿음으로 투자했고, 그렇게 주식회사와 투자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장기, 10년. 그다음에 이 한 척이라도 배가 반드시 돌아올 거다라는 그런 믿음, 그걸로 탄생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려면 기업의 기본 가치에 근거해서 투자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좋은 주식을 짧은 기간 동안에는 손해를 볼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제가 산 주식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10배, 100배가 된다면
지금 10% 싸게 사거나 비싸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SK텔레콤, 삼성화재, 아모레퍼시픽 등은 과거 10년에서 20년 동안 10배에서 100배 오른 주식들입니다. 네, 사실 맞죠? 예. 엄청나게 올라간 이런 종목들이죠. 그런 주식을 10% 올랐다고 팔아버렸다면 얼마나 낭패일까요? 이런 종목들을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다만 그 열매를 향유할 수 있는 건 장기 투자자들 뿐입니다. 네.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10년, 20년 동안에 10배에서 100배 오른 실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다 그랬죠? 네. 삼성전자, SK텔레콤, 삼성화재. 투자의 승패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빨리 망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100년 넘게 가치를 유지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국내에는 삼성전자, 포스코가, 미국에는 제너럴 일렉트릭, GE,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기업에 속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업을 찾아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시장에는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오래 보유하면 꾸준히 상승하는 삼성전자,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래가는 주식이 있다는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치 있는 주식을 찾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을 들인 판단으로는 이런 주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골라서 매수했다고 끝이 아니라 꾸준히 관찰하고 오랜 시간 투자해야 합니다. 결국 주식 투자는 시간과 확신의 문제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갖는 부의 차이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주식 투자를 단순히 정보라고 말합니다. 정보는 그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동통신 다음에 무엇이 나왔나요? 인터넷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여겼던 이동통신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인터넷이 또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화상통화를 하고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고 매 시간 우리는 인터넷으로 많은 것을 합니다. 지금의 발전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약간의 상상력만 발휘한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당장의 수익만 쫓고 확신이 없다 보니 놓치게 되는 것이죠. 가치를 창출하는 데가 어딘가? 가치를 창출하는 데가 어딘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답은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야 나도 그때 그것을 알았으라면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못했을까요? 당시에는 정말 이게 될까? 이렇게 될까? 라고 생각하는 데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확신으로 만들지 못한 것이죠.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까? 이 질문의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하죠. 이를테면 지금은 사람의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헬스케어는 충분히 큰 시장이 될 수 있고 큰 부가가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상상력을 키우면서
거기에 내 자본과 노력, 아이디어를 투여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하자면 스티브 잡스한테 동업을 하자고 전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주식을 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스티브 잡스한테 동업하자고 전화할 필요 없죠. 그냥 애플 주식을 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주식회사의 마법이라고 합니다. 매력이라고 합니다. 증시 뉴스에서 의도적으로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누군가의 조언에도 너무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뿐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은 스스로 찾아낸 방법으로 주식 투자에 뛰어들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는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의 진열대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진열되는 물건을 만든 회사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신제품이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좋은 자리에 놓이는 것을 발견하면 확신을 가지고 그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소비자의 반응이 좋은 상품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드는 기업을 찾고 투자해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투자 테크닉은 다를 수 있어도 철학은 동일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철학으로, 자신의 확신으로 투자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원칙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원칙. 생각의 파괴가 여전히 필요하다. 생각의 파괴가 여전히 필요하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하고 이후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두들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로 부자를 꿈꾸지만 정작 돈이 무엇인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은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네, 이게 이제 금융 교육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예.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부자가 되는 길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금융 문맹은 마치 전염병과 같습니다. 잘못된 금융 지식이 사회 전염병으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흐리게 하고 가난과 경제적 결핍을 고착화시킵니다. 한국이 고성장을 지속했음에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심화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금융 문맹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국 연준 의장을 역임한 경제학자 앨런 그리스펀의 이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 네, 그린스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더 무섭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결국 이 모든 것이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더 펀더멘탈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돈에 대한 철학을 가르쳐야 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일본은 금융 문맹이 가장 심각한 국가입니다. 최고령 국가임에도 국민들이 투자와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노후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인들의 자산 중 약 80%가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들은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며 꺼려했습니다. 불로소득이라고 했죠. 이런 게 소득들은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불로소득으로만 여겼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때문에 여유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들어가지 못해 생긴 잃어버린 10년이
잃어버린 30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니 선생님의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30년이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일본인들의 금융 문맹에서 발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미국의 엘리트 그룹은 모두 월스트리트에 있는데 일본의 엘리트 그룹은 실제로 투자한 경험이 없는 관리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금융을 알아야 하고 금융을 살려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모두가 금융 문맹에서 벗어날 때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하려 합니다. 금융 용어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간단한 금융 지식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찾아내는 눈, 그리고 일상에서의 실천력만 있다면 금융 문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자본이 일하게 만드는 원리를 깨달으며 잘못된 지출을 줄이고 이를 투자로 이어갈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금융 문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자본이 일하게 만드는 원리를 깨닫고 잘못된 지출을 줄이고 이를 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금융 문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만끽하고 싶으면 모범생이 아니라 모험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모범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요, 모범생이 아니라 모험생, 어드벤처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다른 무엇이든 해봐야 부자가 될 기회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실컷 뛰어놀게 해줘야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나요? 실컷 뛰어놀 시간에 학원을 순례합니다. 박스 안에 갇힌 것처럼 종일 건물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죠. 몸이 갇히면 생각도 갇히게 마련입니다. 아이들을 사교육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의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아주 100% 제가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대로 애들 방치하면 안 되죠. 너무 불쌍하죠. 국영수 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앞으로 시대가 지금 다 인공지능이 다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진짜 자유롭고 좀 창의력 있는 아이들, 그런 사람들부터 인재라고 하는데 현재 이 모든 교육 과정과 시스템은 그 방향하고는 전혀 반대인, 그다음에 애들만 아주 죽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동의합니다. 이거는 특히 우리나라는 옆자리의 친구를 경쟁자로 여기는 교육을 합니다. 안타깝죠. 우리 자녀들이 경쟁자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 옆자리의 친구는 경쟁자가 아닌 협력 상대입니다. 그야말로 친구죠. 아이들은 훨씬 더 창의적이고 즐거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만 성공의 길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틀에 갇혀 있으면 아이들에게 틀 바깥을 볼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부모가 먼저 틀에서 나온 후 아이들을 틀에서 꺼내야 합니다. 부모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모가 생각이 아직도 그 틀에 박혀 있으니까 애들이 나올 수가 없죠. 부모가 먼저 틀에서 나온 후에 이렇구나, 원리가 이렇구나, 내가 살았던 그 삶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고 아이들을 꺼내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이라도 사교육비를 끊고 그 돈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거나 펀드를 가입시켜 주어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입시학원을 전전할 게 아니라 국내외 주식을 사서 아이와 함께 그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세요. 애플이나 삼성 주식을 사서 그 회사들의 전략에 대해 대화할 수 있다면 그게 사교육보다 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한 달에 150만 원 사교육비로 쓰는 대신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계좌로 들어가 매달 펀드에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10% 수익으로 계산하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면 1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불어날 것입니다. 네, 좀 구체적이죠. 네. 한 달에 사교육비 150만 원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달 사교육비로 쓰는 게 아니라 펀드에다가 투자를 한다. 주식 펀드에다. 수익률이 10%가 난다라고 했을 때 애가 대학을 졸업할 때면 그게 이제 복리로 계속 늘어나겠죠. 예. 한 10억 원이 된다. 대단한 거죠. 예. 대단한 거. 실제 유태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창업자금으로 대주고 있죠. 우리는 이제 과감해져야 합니다. 필름 카메라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을 가졌던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한 후 무너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개발한 기업이 코닥이었습니다. 과감하게 변화를 했어야 했는데 필름 카메라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과감하게 자녀의 사교육비를 끊고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미래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쪼니 선생님이 엄청나게 강조하는 겁니다. 예, 사교육비 이것만큼 미친 일이 없다. 예, 그거를 주식 투자에 넣어서 좀 장기 투자해서 한 1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목돈이 될 텐데 그걸 사회 나가는 자식들한테 선물로 줘라. 예, 그런 얘기를 항상 강조하십니다. 네, 상당히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투자 원칙입니다. 소비를 투자로 바꿔라. 소비를 투자로 바꿔라. 사람은 살아가는 내내 소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는 익숙하지만 투자는 그렇지 않죠. 투자를 소비처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소비를 투자로 치환한다면 소비가 익숙한 것처럼 투자도 익숙해질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하는 그런 습관을 투자 습관으로 바꿔라. 네, 익숙하게 만들어라 투자를. 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평생 쓰기만 한 사람은 모으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흑수저는 웬만해선 부자가 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흑수저가 부자가 된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봐왔고, 금수저가 평생 부자로 사는 것은 오히려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금수저는 돈을 쓰는데 익숙하고 돈을 아낄 줄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큰 부자가 아닌 이상 평생 쓰기만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부자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부자가 되는 습관.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를 창조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과 부를 파괴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 필요 없는 지출을 줄여서 노후를 위한 투자를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이 전자라면, 반대로 자신의 수입보다 과도하게 지출하는 사람이 후자입니다. 당신은 부를 창조하는 사람인가요? 부를 파괴하는 사람인가요? 부자는 자산을 취득하면서 즐거움을 누리지만 가난한 사람은 부채를 취득하면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산을 취득하는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소비하는 습관을 줄이고 투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네, 지금 어떤 즐거움이냐, 내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릴 거냐, 소비를 통해서 부채를 얻는 그런 즐거움을 누릴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진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이 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부자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부자가 되라. Pay yourself first. Pay yourself first. 너 자신에게 먼저 페이해라. 미국에서 흔히 주고받는 말입니다.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쓰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30만 원, 10%는 무조건 나의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 매일 조금씩 부자가 됩시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부자가 된다는 마음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과감한 변화를 줘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먼저 돈을 지불한 후, 즉 투자를 한 후에 다른 소비 항목들을 우선순위를 정해 쓰면 됩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면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욜로족보다는 파이어족이 됩시다. 욜로족 아시죠? 예. You only live once. 야, 한 번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쓰면서 살자. 이거랑 미국에서는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FIRE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Retire Early 하자. 예. 일찍 리타이어 하자. 예. 퇴직하자. 독립하자. 이런 뜻이겠죠. 지금 당장 낭비하는 돈을 투자로 바꿔보세요. 저는 여유 자금이 없어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라는 말에 저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여유 자금은 다 쓰고 남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비를 하기 전에 노후를 위해 미리 떼어놓은 돈, 이것이 여유 자금입니다. 현재의 소비를 최대한 줄여 미래를 만드는 자금이죠. 돈이 일을 해서 벌어주는 돈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돈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소비에서 얻는 만족보다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대라면 수입의 10%, 30대라면 15에서 20%, 40대는 25에서 30%, 50대는 30에서 40%, 60대는 50% 이상을 여유 자금으로 미리 떼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여유 자금을 비축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후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죠. 조만간 수입이 없어지고 미리 준비해둔 노후 자금으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절박한 마음으로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여유 자금으로 비축해야 합니다. 빚에는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습니다. 좋은 빚은 내 재산을 늘리기 위한 빚입니다. 예를 들어 살고 싶은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좋은 빚입니다. 대부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 빚은 이자율도 낮습니다. 보통 이런 성격의 빚을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레버리지, 지렛대죠, 지렛대. 하지만 비싼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진 빚은 나쁜 빚에 속합니다. 그런 빚은 이자율도 높을 수밖에 없고 내 자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갉아먹습니다. 나쁜 빚은 무조건 먼저 갚아야 합니다. 소비를 위해 진 빚들은 가능한 한 빨리 갚은 후에 투자를 시작해야 하고, 아파트를 사기 위해 진 빚이라면 예정된 스케줄대로 갚아가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식 투자는 절대 빚으로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네, 주식 투자는 절대 빚으로 하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유 자금이 아니라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오래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더 쫓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차트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니 결과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더 큽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장기 투자하기 어렵다. 빚으로 하면. 그냥 빚이기 때문에 또 이자 내야 되니까요. 만나는 얘기죠. 그래서 빚으로는 절대 투자를 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 단계를 따르고 분산 투자를 하라. 단계를 따르고 분산 투자하라. 투자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투자가 두렵다면 펀드부터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편견만 깬다면 펀드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선생님이자 체계적인 투자 수단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나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라도 주식은 무조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주식을 사면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끼어듭니다. 투자 위험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이죠. 자동차를 사면서 사고 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과 비슷합니다. 투자가 처음이라면 펀드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장 우선적으로 앞서 얘기한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부터 필수적으로 들고 주식형 펀드도 들어보고 이후 여유가 생기면 개별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단계가 있다. 펀드를 먼저 하고요. 펀드 중에서도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를 먼저 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초보 투자자가 펀드를 잘 고르는 법. 네, 펀드를 어떻게 잘 고를 수 있느냐. 첫째, 수수료와 보수를 중요하게 살펴봐라.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자산운용사는 고객 대신 투자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보수를 떼갑니다. 수수료는 펀드에 가입하거나 환매할 때 내는 것으로 일회성 비용이고, 보수는 일종의 서비스 이용료 성격으로 투자기간 내내 발생합니다. 이때 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보수는 내야 합니다. 보수는 보통 1년에 1% 내외입니다. 펀드 수익률이 10%라고 할 때 1%가 보수 명목으로 차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수수료나 보수가 저렴한 펀드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잘 골라야 합니다. 자산운용사를 잘 고르자. 주식을 고를 때 그 회사의 경영진과 철학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처럼 펀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유행에 따라 펀드를 만들고 있는지, 가치 있는 기업을 찾아내 장기적으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또 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가 회사를 자주 옮긴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운영 철학 역시 여러 번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펀드 매니저가 운용사의 직원들이 자신들의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라. 이제 매니저가 직접 그 펀드에 자기 돈을 넣고 있는지 확인해보라. 얘기돼. 좋은 펀드라면 자신들의 돈도 넣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의 돈도 그 펀드에 들어가 있다면 고객이 그 펀드를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것도 일리가 있죠. 네. 투자란 항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그 위험을 완화시키는 장치이자 실패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네, 분산 투자의 의미는 겁니다. 리스크를 해치한다라는 얘기가 되죠. 분산 투자를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분산 투자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업종의 분산입니다. 업종의 분산. 경기 민감주, 즉 경기에 민감한 업종을 포트폴리오로 담았다면 경기와 무관한 업종도 담아서 위험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업종별로. 두 번째, 지역의 분산. 한국 주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중국, 동남아 등 다른 나라의 주식에도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입니다. 네, 이걸 지역 분산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시간의 분산.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주가가 높으냐 낮으냐와 상관없이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금액만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것이 시간의 분산입니다. 시간의 분산. 급여일에 무조건 10%는 떼어서 펀드에 투자한다는 식으로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분산 투자해라. 투자하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이 내일보다 유리합니다. 미룰수록 돈이 일하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오늘 투자한 돈은 당신이 30세라면 앞으로 70년을, 40세라면 60년을 일할 것입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지금 바로 투자를 시작해서 당신의 삶을 바꿔보세요. 네. 장기 투자의 원칙으로 보았을 때는 일찍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7번째 원칙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기업을 사라. 내가 갖고 싶은 기업을 사라. 기업과 동업한다는 생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동업이라고 접근하면 동업자의 자산이 얼마인지, 가치관은 어떠한지, 미래 가능성은 있는지 등이 자동으로 고민될 것입니다. 투자는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네, 동업자의 마음으로 투자를 해라. 나에게 좋은 기업은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나에게 좋은 기업은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렇겠죠. 사람마다 기업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나는 이 회사와 동업하고 싶은가 아닌가입니다. 동업자를 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똑같습니다.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라면 너무 좋겠다. 나는 이 주식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식은 이럴 때 사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10만원 주고 샀는데 12만원이 되면 팔아야지 라는 접근으로 삽니다. 이건 올라갈 것 같아서 산 것이지 갖고 싶어서 산 게 아닙니다. 가령 맥도날드 햄버거를 좋아해서 매일같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사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평생 맥도날드 햄버거만 먹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평생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는 사람이 나 말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을까? 맥도날드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큰 돈으로 불어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주식으로 사세요. 명품 가방을 사고 싶다면 명품 가방을 파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네. 내가 갖고 싶은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의 주식을 사서 동반자가 되라, 주인이 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겠죠.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사례로 보는 투자 전략입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해라. 네, 좀 구체적으로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가라. 여행주, 은행주. 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주식에 관한 남들과는 반대로 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의 80%는 손해를 보고 20%만이 수익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것만을 봐도 80%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 함께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안 좋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기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영향을 받은 업종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행사입니다. 이럴 때 여행주를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코로나19로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보니 30% 정도 매출이 감소될 것 같고
3년 동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주가는 60%가 빠졌다면 적극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여행주 중에서도 1등 기업을 사야 됩니다. 매출 감소가 커지면 2등, 3등은 다 망할 수 있어도 1등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에 1등 기업의 독점력이 강화되는 것이죠. 백신 보급이 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는 시점이 올 것이고, 그럼 사람들도 너도 나도 기다렸듯이 여행을 갈 테니 안 좋을 때 1등 여행주를 사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안 좋을 때는 1등을 사라. 예, 1등을 사라. 2등, 3등은 좀 리스크가 크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요번에 우리 코로나19 되면서, 그죠? 이 독점력 얘기를 했는데요. 2등, 3등이, 진짜 망하면, 네, 진짜 살아남는 1등은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할 겁니다. 근데 현재 그런 상태는 아니죠. 예. 네, 다음에 이제 진입 장벽을 봐라. 우버와 넷플릭스, 테슬라, 카카오. 저는 스커드에서 코리아 펀드를 운영할 때 한국 이동통신, 현재는 SK텔레콤에 투자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때 저는 왜 한국 이동통신에 투자했을까요? 한국 이동통신 사업은 한번 투자하면 경쟁자가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더욱이 계속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가 있었죠. 한번 서비스에 가입하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부가가치를 현저히 창출할 수 있거나 진입장벽이 높은 기업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를 골라도 비슷한 기업이 여기저기 나타나면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이 특별하든가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누리고 있다든가 등의 이유로 경쟁사들이 진입하기 힘든 기업의 투자 가치는 높습니다. 예컨대 저는 우버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은 경쟁자가 들어오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전사만 모으면 되는 사업이기에 누군가 우버보다 조금만 더 좋은 조건과 서비스를 제공하면 우버의 운전사들과 고객들은 바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이게 실현화되고 있죠. 예, 우버는 지금 한국에서는 상용하기도 어렵고요. 비슷하게 또 카카오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넷플릭스는 어떨까요? 이 비즈니스는 많은 투자가 필요한 데다 이미 구축해 놓은 콘텐츠의 경쟁력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테슬라도 비슷합니다. 이미 너무 앞서가고 있어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입장벽을 견고하게 만든 사업이죠. 네,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 테슬라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카카오도 그렇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을 가져갔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서비스가 나와도 이미 사람들은 카카오톡을 사용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로 옮겨가려면 카카오톡이 불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 옮겨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용료도 안 냅니다. 다른 회사가 카카오톡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죠? 예,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카카오톡의 그 진입점이 워낙 높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네, 다음은 메가 트렌드를 따라가라. 메가 트렌드, 헬스케어, 전기자동차, SK텔레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것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 앞서 이해한 사람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메가 트렌드를 봐야 합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무엇에 돈을 많이 쓸 것인지, 어디에 정부나 기업이 많은 투자가 일어날지 살펴봐야 합니다. 거기에 좋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헬스케어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의 발달로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삶을 위한 소비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SK텔레콤 같은 통신업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하려면 통신 인프라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은 단순히 통신업으로 볼 게 아니라 인프라 산업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통신업은 이동통신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진입장벽도 높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라이센스를 받고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통신망을 다 만들어야 하는 데다 마케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메가트렌드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공감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8번째 원칙입니다. 주식은 안 파는 것이 기술이다. 주식은 안 파는 것이 기술이다. 많은 사람들이 매수 매도의 기술이 주식 투자에서 무척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수의 기술일 뿐, 투자의 신도, 매도 타이밍을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결국 좋은 기업을 사서 잘 갖고 있는 것이 투자의 전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지 마라. 예. 다만 좋은 기업을 잘 사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어라. 이게 투자의 전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사는 기술만 알면 된다. 많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는 순간부터 언제 파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적절한 매매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수익을 낼지 몰라도 두 번, 세 번 반복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나중에는 수익을 내기는커녕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흔히 주식 투자를 잘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는 것이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며 계속 더 사모으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잘 파는 것이 기술인 것이 아니라 안 파는 것이 기술입니다. 네, 이것도 이 관점이 좋죠. 예, 새로운 관점입니다. 우리는 잘 팔아서 이제 수익을 남기는 게 이제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존예 선생님은 안 파는 것이 기술이다. 주식을 파는 것은 언제나 예외 조항이어야 합니다. 예외 조항일 때만 주식을 팔아라. 시점을 기다리지 말고 매일 밥을 먹듯이 주식을 사야 한다. 절대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라. 절대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라. 이분이 얘기하는 게 no timing the market입니다. No timing the market time in the market. 예. 마켓 타이밍을 맞춘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죠. 주가의 변동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변동성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변동성과 위험은 구분해야 합니다. 변동성은 주가가 끊임없이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위험은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안 좋은 일, 요거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위험은 연구하고 공부해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를 공부하고 현재의 투자 방향과 미래 사업성을 판단한 후 이러저러해서 이 회사는 망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변동성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 시간입니다. 시간이 내 편임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알 수 없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한 기업이 잘 되고 있는가에 신경을 쓰세요. 네. 이제 알 수 없는 그 변동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한 기업이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는가, 요거에만 집중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손절매를 하지 마라. 손절매를 하지 마라. 네. 손절매 아시죠?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15에서 20% 하락하면 과감히 손절매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주식 투자를
가격 맞추기로 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주식 투자는 기업의 가치, 펀더멘탈을 보고 하는 것이지 가격 맞추기를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주가가 떨어지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만일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기업의 펀더멘탈 문제가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격을 보지 말고 기업을 봐야 합니다. 회사는 그대로 있는데 가격만 변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변동성 때문입니다. 여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단 기업의 펀더멘탈의 변화가 왔을 때,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변화가 왔을 때 파는 것은 손절매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즉 투자 결정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 팔아야 될 때는 어떤 때냐? 기업의 펀더멘탈의 변화가 왔을 때, 그때는 팔 수 있다. 그거는 순수한 결정이다, 투자 결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목표 가격이 되었다고 무조건 팔지 마라. 목표 가격에 도달했다고 무조건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계속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 회사의 가치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는 목표했던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게 주식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목표가를 항상 제시하죠. 근데 구집이 거기까지 됐다고 해서 팔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식은 이럴 때만 파는 것이다.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가가 갑자기 과도하게 폭등할 때, 이 회사의 가치를 10조 정도로 판단했는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100조가 되었다면 팔아야 합니다. 주가가 그 회사의 실질 가치보다 갑작스럽게 비쌀 때도 매도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그냥 폭등할 때, 그때는 팔아야 된다. 둘째, 기업의 펀더멘탈이 달라졌을 때, 회사의 경영이나 영업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등의 이유로 회사의 미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될 때는 팔아야 합니다. 만일 경영진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신뢰할 수 없는 경영을 하거나 지배 구조에 심각한 변화가 생기는 등 회사를 장기적으로 보유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셋째, 세상이 변했을 때, 매입할 당시에는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기업들이 더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기 자동차가 나타나서 엔진을 만드는 회사의 가치가 없어졌다면 엔진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30대 기업이었던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무너졌는데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나올 것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코닥은 더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넷째, 사고 싶은 더 좋은 주식이 나타났을 때, 예를 들어 디즈니랜드를 좋아해서 그 주식을 갖고 싶어서 샀는데 디즈니랜드보다 더 좋은 회사가 나타났다면 더 갖고 싶은 회사의 주식을 사기 위해 기존 주식을 팔 수 있습니다. 투자는 항상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시장을 예측해서 현금 자산을 늘리거나 줄이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앞서 얘기했습니다. 때문에 다른 좋은 투자의 기회가 생겼을 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했던 주식을 매각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우리 존니 선생님의 8가지 투자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8가지 최종으로 총정리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자본가의 사고를 하라. 두 번째, 절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라. 세 번째, 투자는 시간과 확신의 문제다. 네 번째, 생각의 파괴가 여전히 필요하다.
5번째, 소비를 투자로 바꿔라. 6번째, 단계를 따르고 분산 투자하라. 7번째, 내가 갖고 싶은 기업을 사라. 8번째, 주식은 안 파는 것이 기술이다. 네, 우리 존니 선생님의 8가지 투자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상당히 공감이 되고요. 예, 좀 장기 투자를 해서 오랜 시간 이렇게 좋은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해놓으면 제가 봐도 그 복리의 법칙이 통하기 때문에 상당한 미래의 부를 창출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것으로 이제 오늘 투자 원칙, 우리 존 선생님의 투자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레스토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